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5월 6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찐시황에 다시 찾아온 접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요일 쉬고 금요일 쉬다 보니까 몸은 좀 괜찮은데 시장이 또 들쭉날쭉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런 가운데 5월 5일이 딱 되다 보니까 응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 1년간 기다리고 있던 이날이야 라고 해서 어제 또 아이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거로 생각을 하지만 비가 많이 옵니다. 또 이럴 때는 기후가 이렇게 되면은 걱정이 되죠. 혹시나 비 피해 없으신지. 그리고 또 비로 인해서 기분이 멜랑콜리한 건 괜찮습니다만 혹시 직접적인 피해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심히 걱정이 되고요. 보니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상당히 몰아치는 것 같은데 아직 여름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참 기후는 주식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비 피해 없이 잘 또 이번 5월 초를 넘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쉬는 사이에 미국 시장이 이틀 열렸습니다. 결과를 받아봤는데 또 깜짝 놀랐죠. FOMC 회의 끝나고 항상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OMC에 나온 내용들과 뉘앙스가 연결이 되면서 지표 몇 개 발표되고 애플 실적까지 발표되다 보니까 오호 이것 봐라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이 급반등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또 이거 보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미국의 급반등에 따라갈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인가? 또 고민이 많아지시겠죠? 이럴 때는 이번 주 나왔던 주간 동향들 한번 쭉 정리해보고 최근에 나온 이슈들 한번 딱딱딱 짚는 게 저희 찐시황의 해야 할 역할.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궁금하셨죠?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상황으로 움직였는지 5월 초로 들어갔을 때 과연 나는 이번 장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은 시점에서 그때 바람같이 나타나는 찐시황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 모금. 네. 역시 커피는 발이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을 볼 때 먼저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이제 FOMC 회의 내용들은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려고 했지만, 네. FOMC에서, 여기 검은색에 빨간색 좋으네요. 네. FOMC에서 나왔던 내용들 뭐 대충 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첫 번째입니다. 미국 시장의 관건들. 금리 이제 이 정도까지 다 5.25 이 정도까지 해서 거의 목에 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내용들은 그동안에 묻고 삭제된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거의 이제 정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의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왔던 대표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은 그래도 다른 거 안 보겠다. 첫 번째 물가 이거 관련된 쪽 계속 체크하겠다. 그리고 뭐 고용 관련된 쪽은 뭐 사이드로 계속 챙기겠지만 물가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CPI나 PCE 계속 챙기겠다라는 입장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뚜렷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거의 이제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관망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충분히 떨어져서 우리가 바라보고는 2%대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쪽에 뉘앙스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말 그대로 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물가가 떨어질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들, 특히 물가를 구성하는 이제 코어 쪽을 보게 되면 거기서 가장 관건이 되는 흐름이 주택 쪽이겠죠. 하우징 관련된 쪽. 이쪽은 벌써 신호가 연초부터 약간 꺾이기 시작하면서 중위값 쪽으로 주택 가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뚜렷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쪽이 눈에 띄는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죠. 이제 PC를 구성하는 항목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좀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물가의 수준을 봤었을 때는 좀 부진한 게 좀 있다. 그러니까 부진하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고민을 할 게 좀 더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와 관련된 게 뭡니까? 일단 에너지라든가 식품 이거는 물론 코어 쪽에는 안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쪽이 의외로 에너지 쪽도
또 최근에 유가도 또 훅 빠지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좀 도움이 되나 싶긴 하겠지만 예, 그러면 또 유가는 오페크 플러스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유가 이렇게 쭉 빠지는 거 아우 안 되겠어. 또 준비해. 진행시켜. 그러면서 약간 유가를 감산의 기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복병이고요. 식품 쪽도 떨어질 것 같긴 떨어질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의외로 또 안 떨어진 것들 있죠.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뭐 설탕이라든가 올리브유 이런 약간 또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쪽들은 또 여전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우징을 필두로 주택 쪽을 필두로 CPI나 PCI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완만하게 보여서 이제 금리는 다 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지표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이건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물가를 바라보지만 두 번째 이번에 FOMC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용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관련된 쪽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은행 쪽이죠. 은행 리스크와 관련된 쪽을 우리가 커버를 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다 또 그런 얘기 했었죠. 은행은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상 최대 많았었던 수천 개까지 있었지만 이게 지금은 수백 개 쪽으로 줄어들었다. 뭡니까?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양육강식의 사회다 보니까 거의 짐승의 시대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못 사는 쪽은 금리 때문에 못 버티고 못 사는 쪽은 아예 도태되고 거기에다가 자연 흡수되게 이거를 이끌어가는 과정 쪽에서 크레딧 리스크가 생각보다 강하게 불러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 걱정은 좀 커지겠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이어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연준의 입장에서는 양적 긴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적 긴축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 자산은 오히려 최근에 빠지다가 살짝 다시 올라옵니다. 그만큼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어디로? 은행이 힘들면 우리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원칙은 있지만 원칙도 깨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여기서 보여지는 게 지금 현실이 같고요. 그러면은 은행 리스크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좀 문제 있는 은행들도 나와봐라. 지금까지 4개 저희가 잘 정리했습니다. 5개, 6개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제?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이 다 잠자시고 여러분들이 다 야구 보고 아니면 스포츠 활동하고 레저 활동 즐기는 사이에 은행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딱 비상대책반이 가동되면서 얘네 위험해. 조금 돈 빠져나가는 거 심상치 않아. 얘네 정리할 사람 저요. JP모건, 저요. 모건스탠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질서 있는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뉴얼화가 돼서 질서 있게 우리 퇴출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제 불안 요인들이 나오게 있는 게 지금 하나씩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은행이 갑자기 뭐 지금까지 5개 쪽도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이젠 은행 이름도 어렵습니다. 미국의 은행이 이렇게 많았나? 네,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5개, 6개가 한꺼번에 위축되는 신호가 나오고 우르르 흔들린다. 이거 질서 있게 갈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또 의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다 이번에 FOMC에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께서 친절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내해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도 거의 금리는 목에 찼다란 신호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럴 때 아직 이번 달에 나오지 않은 이 점도표 이거에 대한 숙제는 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발언했는지 그럼 점도표가 나오는 6월 달에는 이제 경로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왔던 쪽으로 찍혀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물론 그랬죠. 피벗 없어. 금리나 올해 없어. 라고는 하지만 과연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점도표 6월 달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하고 FOMC는 이 정도로 넘어가자. 금리가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고통받을 정도로까지 올려놨는데 그 다음엔 뭐? 라고 하는 해답들을 또 6월 맨날 또 넘겨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미국에서 또 하나 변화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애플입니다. 지금 애플 실적이 저희 쉬는 5월 5일 날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왔었죠. 실적 발표하고 그거 가지고 오늘 보니까 주가가 4.6%
급등. 네. 별로 애플에 대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이번에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게 되면 1분기 때 스마트폰 판매량 저조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한 13%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네, 못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2억 7천만 대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애플은 괜찮을까요? 라고 했던 의문이 많이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북, 네, 아이패드 앞에 이거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그나마 선전했다라는 쪽에서 목표치 달성했고요. 1.52달러 EPS가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얘기는 1.43보다 참 그래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 기업답게 잘 대처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여기서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 보게 되면 여전히 서비스 쪽에서 참 놀랍게 변신을 잘하고 있구나. 아이폰과 그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 iOS 환경으로 나오는 이 서비스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망을 아직은 애플이 지난달부터 지난 2, 3분기 전부터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를 잘 안 줍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 쪽에도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 쪽에서 그래도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자사주 매입 이번에 또 합니다. 올해 900억 달러. 야, 참 돈을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쓸어 담았다는 얘기겠죠. 2018년도에 자사주를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역시 애플이다 라고 하고 2020년도, 21년도, 2022년도 모두 다 900억씩 했습니다. 그러면 총 928, 2800억, 3700억 총 최근에 2018년도 이후부터 3700억이 자사주 매입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냥 1억 달러, 2억 달러 정도가 아니라 3,700억이면 거의 한 400조, 500조 되는 거 금액 아닙니까 이거?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정도를 흡수를 해서 나중에 소각시키겠죠. 그랬었을 때 그러면 EPS의 상승과 자본 배치의 놀라운 변화를 우린 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들 이게 애플에서도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생각보다 위축되고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에 가이던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심하세요. 우리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겁니다.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잘 보세요. 맥북이나 아이패드는 별로 신통치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성과를 가해주겠죠. 이게 뭡니까? OLED 이쪽으로 변신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광고 문구에 그런 거 많이 쓸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경험하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쪽에 대해서 광고 문구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교체 수요를 자극하겠죠. OLED 쪽도 앞으로의 변화들 계속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이폰은 잘 팔린다. 근데 아이폰 지금 이번 올해 하반기에 15 나올 것이다. 지금 한 12부터 13, 14, 15. That's right. 이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어떤 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일단 칩이 좀 올라갔습니다. 칩 바이오 칩이라고 하는 A 시리즈부터 쭉 들어오는 칩이 좀 좋아진 거, 성능이 많이 개선됐다. 이거 외에 이거는 좀 써보다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게다가 카메라 이 두 개 가지고 이 칩과 카메라가 좋아진 거 가지고 아이폰의 진화를 얘기한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럼 내가 아이폰 13을 쓰고 있는데 15까지 넘어가겠느냐? 굳이 뭘 내가 하게 되면 아마 이 교체 수요에 대한 관점들은 많이 아직까지는 강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럼 뭔가 필요하다. 폼 팩터 이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기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빠르게 폴더블 시리즈도 같이 겸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워낙 삼성을 필요로 해서 어제 보니까 구글의 픽셀 폰 폴더 발음 어렵네. PPP.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변화를 끌어갔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225만 원, 250만 원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삼성 거는 좀 싸죠. 근데 구글의 픽셀폰의 폴더블이 차이가 화면이 앞에 게 그러니까 전면 거의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더 많이 크게 쓰이는 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은 이게 접었을 때도 그러니까 삼성이 보여줬던 거와 그대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폼팩터가 변해서 폴더블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OLED가 디스플레이가 더 많이 쓸 수 있겠다라는 거에 관점은 되고, 특히 이런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해서 다시 개선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억대도 안 팔려요, 1분기에. 근데 이게 하반기 때는 그래도 3억대 이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올해 10억대 이상의 판매량을 변화가 될 수 있을 모멘텀이 나온다. 뭐가 제일 먼저 변합니까? 네, 결국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 이쪽과 함께 반도체 시장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연결고리를 그래도 글로벌 의미 있는 변화, 애플의 변화라든가 거기다 또 삼성 나머지 변화들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스마트폰 그리고 PC는 많이 늦겠죠. 그런 쪽에서 교체 수요가 나오게 되면 이런 쪽에서 나오는 또 PC와 태블릿 또 결국에는 뭐 서버 쪽은 또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이런 쪽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도 살짝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애플의 실적을 보면서 OLED를 보고 모바일 디램 관련된 반도체 쪽을 보고 그 다음에는 카메라 성능 개선돼 그러면 그와 함께 움직이는 뭐 LG 노텍 이런 변화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애플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일단 LG 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월요일날은 움직이겠죠. 기대감에 따라서. 근데 그 탄력들 보시면서 일단 변화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애플 관련주로서의 변화 흐름들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 보여줬던, 어제 나왔던 시장을 끌어올렸던 요인 중에 하나, 세 번째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를 보면서 참 안 좋게 나올 때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지금까지 흐름을 볼게요. 좋게 나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good is bad. 그러니까 아우 저 연준이 또 저렇게 강한 고용을 가지고 금리를 계속 인상하려고 하겠네라고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 위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커지고 야 이거 잘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의외로 좋게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이제 연준은 거의 금리를 약간 이제 더 이상 못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경기 가지고 고민하던 부분에서 고용이 이렇게 좋게 되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부진은 슬그머니, 그러니까 약하게 아니면 어느 정도 경기 부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게 아니야라고 또 이번에는 좋은 거 가지고 좋게 해석하네요. 네, 그때마다 다릅니다. 이때 다르고 그때 다르고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고용 지표를 가지고 경기가 약하게 침체되는 걸로 거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 요인들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게 또 하나의 해석의 중심이 아니었나. 물론 이거 가지고 연준이 또 어떻게 해석할까 논란은 많겠지만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지금 실업률이죠. unemployment rate. 네,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또 훅 들어오네요. 네. 지난 예상으로는 한 3.5에서 대량 해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괜찮겠느냐라고 봤던 부분들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놀라운데요. 네. 그렇게 대량 해고 많고 기업들 위축기 심하다고 하는데 실업률은 3.4. 놀랍습니다. 여전히 또 최근에 이어가고 있는 아주 저점대를 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은 3.7에서 3.4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실업률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량 해고에도 괜찮게 해석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두 번째 participation rate,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입니다. 참여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제대로 노동시장에 인력이 공급 안 되다 보니까 임금은 올라가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나왔다라는데, 한번 볼까요? 62.6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과거에 50대 후반에서 계속 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아직 뭐 크게 올라오진 않았지만 역시나 그래도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특히 대량 해고를 당해도 여전히 잡이 보면은 여기죠. 지금 25만 건 논팜 페이롤스 이쪽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한 25만 건. 그래서 해고가 많아도 여전히 잡 오퍼에 대한 흐름은 열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해고당해도 충분히 잡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노동참여율 쪽으로 나 그러면 해고당했으니까
쉴래? 아, 저 여름 때 끝나고 가을에 그냥 일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커버하기 위해서 나 일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쪽으로 참여율까지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노동 참여율은 유지가 되고 있고 잡 오퍼도 상당히 많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 영어로 안 읽겠습니다. 깁니다. 안 하겠습니다. 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것도 한 4.3에서 4.4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아이고 임금 안 떨어지네 라고 해석했지만 요거를 또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미국 시장이 강했으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죠. 예, 그렇게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뭐 5%대 이상으로 확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긴 낮아지는데 잘 안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임금 상승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가 살아있겠네. 소비 지금 최근에 약간 주춤했는데 여전히 큰 변화 없이 미국 시장의 주축인 소비는 유지가 되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같은 금액을 쓴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질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임금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도 커버해 줄 수 있겠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업률 거기다가 잡오퍼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 노동 참여율까지 약간 안 좋게 해석하게 되면 연준에 대한 걱정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같이 미국에 대해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경기에 대해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시점 쪽에서는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지표가 아니었나. 네, 그때 달라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은 야 드디어 이제 또 묵직했던 자리 항상 이런 자리가 중요하죠. 이런 자리가 중요하는데 지금 변화가 이런 단기 눌림 목적에서 바로 변화가 났다는 이런 패턴들 그러면 자 저 고점 돌파하겠네라고 하는 약간 펼쳐진 자리들 이거에 대한 다음 주에 기대감이 높은데 이게 다 그냥 무시하고 쭉쭉쭉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권 얘기들 이거는 물론 어제는 은행권들이 다다시 반등을 했습니다만 질서 있게 이어질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만 모릅니다. 이거는 또 은행권 리스크는 계속 또 잠재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신용 리스크로 커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CRE 상업용 부동산 이쪽도 여전히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고민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은행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 이제 아마 그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경기 부진 경기 관련된 변수들은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에 그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이어가지 않는 한이라고 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 이거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1900년대 이후에 57번의 경기 위축이 있었고 57번의 경기 회복이 있었다. 결국엔 뭡니까? 나와도 시장이 알아서 그거를 소화하고 나간다는 얘기겠죠. 경기 부진이 어떤 시스템 리스크와 이런 동시다발적인 타격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안고 넘어갈게 라고 보고 있고 요거를 확인하는 쪽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 그리고 또 G2라고 하는 미국, 중국의 PMI 지수 이쪽에 대해서 단서가 있겠죠. 이거 확인되는 부분까지 나오게 되면 경기 얘기는 그냥 별로 안 좋구나 하지만 개선 요인들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구나라는 쪽도 같이 안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이건 아주 단기적인 요인들.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거는 자꾸 옐런 의장 나와서 우리에다가 다 죽어라고 하는 거의 여성분의 오징어 게임 말투겠죠. 예, 근데 이분의 얘기처럼 이제 분지제 한도 쪽에서 6월 1일 날 잘못하게 되면 우리 미국은 셧다운 된다라는 쪽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거 관련돼서 잘할 수 있을까? 다음 주에 가면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또 원내대표들 상원, 하원 그리고 또 국회의장, 재무장관까지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다 모여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딱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게 첫 끝발이 처음 시작이 우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미국을 위해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위해서 우리 희생하고 이렇게 딱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이때는 아직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는 잡음들 계속 나오다 보면 시장에서 출렁임으로 나오겠죠. 요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이제 만만하게 이제 12,200 넘어가서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음 자리들, 그러면 다음 자리에 주목으로 보게 되면 이거 뭡니까? 근데 지금 저점은 계속 뭔가 지지하려고 하는데 위로도 일단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12,500이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그 돌파 안착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좀 주춤주춤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이런 쪽에서 지금 패턴은 12,500 그리고 다음 자리 13,000 이 정도까지 우리나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슈 좀 많이 좀 떨궈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거에 대해서 뭐 악재 단기 악재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또 이제 연준 걱정 제거되고 거기다가 하반기에 그래도 기업의 실적과 함께 이번 실적들 잘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다음으로 뭔가 끌고 나가려는 변화 이게 확인되게 되면은 그걸 미리 선반영되는 2분기 중반쯤 이후부터는 혹시나 개선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6월달이죠. 6월달에 변화 초반까지 그렇게 큰 압박이 없고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 마무리의 중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염두를 하되 시장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변동성 크고 고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봐 라고는 하지만 기다리는 과정 쪽에서 저희가 대응할 게 그거죠. 이거를 주식을 싹 팔아버리고 역시나 작년처럼 저점 계속 깨지고 내려갈 거야 라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해서 저점 매수 방향으로 진행을 하냐 이 두 가지 방향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역시 못 버틸 거야 생각하게 되면 고점 매도죠. 곧 다를 때마다 매도입니다. 반대로 저점 매수는 역시나 시장의 출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비중을 늘릴 거야. 그러면 저점 때 매수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 방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접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져가느냐.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흔들리는 거를 저점 매수로 받는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같은 시점은 제가 트레이더로서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첫 번째 상황은 시장의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지수를 중점적으로 보고 매크로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내가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나 아니면 뭐 약간 좀 그 이상의 ETF 쪽으로 묵직하게 접근하면서 시장에 대한 뭐 파생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매크로 파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때는 예전 얘기고 지금은 시장의 종목과 섹터들을 보면서 이게 살아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살아있지 못하게 되면 매매할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종목들도 섹터가 보면은 오늘 움직이는 섹터 뭐 있나 봤는데 좀 지저분한 섹터들, 지저분한 종목들 이게 주도주로 가면서 막 움직인다 그러면 매매를 해도 그런 종목 쪽에서 아주 짧게 내가 보는 분봉 매매 이런 거 있죠. 분봉에서 들어갔다 그냥 치고 빠지고 나와서 오늘도 나는 그래도 담은 요만큼 벌었다 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종목과 섹터가 그래도 시장의 위축도나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비해서 살아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끝낼 시장이 아닙니다. 일단 틈새 시장 그리고 그쪽에서 보여주는 쪽에서는 계속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시장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성장을 바라보면서 움직인다 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섹터들을 계속 공략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지수와 관련돼서 좀 묵직하고 2차전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거리죠. 반도체 아직 방향은 저점대긴 한데 방향이 언제 돌지 모르다 보니까 아직 확신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나머지 섹터들이 충분히 그래도 제 역할을 살짝 해준다. 거기서 포인트를 잡고 섹터 공부하고 종목이 이게 있구나. 이거 접근하고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했네요. 수고하셨. 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일단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와 함께 변동성과 함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은 나오지만 섹터의 움직임이나 시장에서 관심은 또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시장의 돈은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주식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는 지수만 무겁고 약간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내가 불안감은 가질지 몰라도 시장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게 핵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장을 정리를 하겠지만 내일 진시황에서는 제가 뭘 할까요? 네, 제 주특기 제가 잘하는 거
섹터 파겠습니다. 내일은 섹터를 어떤 기준으로 파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 드릴 테니까 오늘 또 같이 휴일인데도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지만 내일까지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번 주 그렇게 많은 시장이 열린 상황은 아니지만 꽉 차서 열린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주 동향들 한번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 많이 보던 포맷이죠. 네, 저 레몬 리서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쭉 들어가지고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금요일마다 거기. 네, 제가 815도 공무원이지만 또 공무원을 하고 있는 데가 거기가 있다 보니까 그 연합에서 나오는 포맷과 똑같습니다. 근데 연합이 금요일날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포맷 어디 쓸데없나 싶었더니 오케이 이걸로 정리를 딱 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 네, 많이 익숙하지만 그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위클리 리포트 이번에는 3개월짜리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3개월짜리를 비교해봤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올해 초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해서 큰 변화 없었습니다. 그냥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다가 딱 3월 달부터 코스닥이 치고 가기 시작했을 때 근데 그때부터도 좀 기미가 나왔었죠. 1월, 2월 달도 한국의 코스닥은 작년에 글로벌 꼴찌를 할 정도 꼴찌에서 러시아와 함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그 부진했던 축이 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뿜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만큼 올라갔다가 그래서 조정이 나오죠. 너무 좀 오버했어. 조정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초 대비해서 가장 아직까지 수익률의 변화를 가장 좋게 가져가는 쪽은 코스닥이네요. 여전히 코스닥 쪽에 대한 변화. 그러면은 이 코스닥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그냥 쭉 빠져버리면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좀 지키다가 나머지 시장들이 쭉 올라왔었을 때 또다시 레벨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들 다 나머지는 비슷하게 뭉쳐 있어요. 거기서 거기만큼 다 유사하게 가지만 먼저 올라왔다가 선방했지만 빠질 요인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펜이 날아가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럼 2차 전지 가지고 움직였던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이게 그러면 지금 밸류를 높게 잡고 뭐 매도 리포트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의 이게 버블인가요? 2차 전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주가만 이만큼 올라가서 이거는 뭐 그냥 보여지는 것보다 주가만 먼저 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2차 전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보여주는 거 앞으로 보여줄 게 이만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이만큼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정은 나오겠지만 이건 여전히 스토리는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2차 전지가 그냥 끝났기 때문에 그냥 쫙 하고 빠지는 것보다 주된 종목들, 2차 전지를 끌고 가는 주된 종목들은 조정은 나올지언정 여전히 그 위상은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중심의 코스닥은 일단 속도 조절에 대한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인다든가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나온 게 지난주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왔던 게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다음은 뭘까? 라고 했던 거에 해답이 나오고 있는 게 뭘까요? 바이오죠. 바이오고 의외로 전장 부품 요것도 셉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에는 의료기기 쪽도 다 들어가겠죠. 그쪽까지 보게 되면 요거 의외로 대안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겠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언제 내일 찐시황에서 또 털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가고 있다는 쪽에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코스닥은 조금 탄력이 줄어들겠지만 코스피가 그를 대체하면서 뭔가 조금 힘내는 것까지 좀 기다리다가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빨리 볼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상하 증시, 종합 증시 쭉 움직이다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제가 캡처해서 그렇고요. 음봉으로 끝났는데 아직 중국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만 쪽인 것 같고요. 대만과 유사합니다. IT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코스피와 같이 연동되는 측면들이 높고요. 코스피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번 눌렸다가 반등 시도했다가 약간 가면서 미국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또 시도는 하겠죠. 근데 지금 단기 저항선 2530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월요일날 관건일 겁니다. 근데 2530이 돌파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별로 기대 안 합니다. 현물은 딱 내가 살 정도. 뭘 사냐면 이따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올해 내내 뭘 사고 있느냐. 삼전, SK하이닉스는 들어갔다 나왔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 두 쪽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이쪽을 사면서 현물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시장의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지수를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입니다. 선물 가지고 대규모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조절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돼서 월요일 날은 당연히 그렇겠죠. 외국인들 선물이 대거 매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2530을 돌파하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요거를 못하게 되면 또 멈추겠죠. 그러면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550 정도 다음 저항선 여기까지는 또 제한적이겠죠. 그러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쭉 뻗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가서 멈칫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의 속도는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밑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로 보게 되면 또 요 밑에 2460 또 50 여기는 200일선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 55일선 있는 이런 자리들 여기는 또 멈칫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밑으로도 제한적 위로도 시도를 하겠는데 그렇게 빠르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런 상황 쪽에서 움직이겠죠. 그런 쪽에서 지수는 멈칫하는데 이럴 때 종목들은 살아있을 겁니다. 이런 거 잘 노려보고 대응하자. 이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 자리 고객예탁금과 신용잔고 이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 쪽에서 지금 예탁금입니다. 예탁금 살아있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상황 쪽에서 이걸 시장에 돈이 없다고 보면 안 되죠.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살짝 또 빠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예탁금은 살아있다. 여전히 돈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다. 하지만 파란색이 시중잔고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지수고요. 훅 떨어졌죠. 시중잔고가. 지금 현재 18조 9천억 한때 20조 5천억까지 가서 아유 저 20조 이상은 부담이다 그랬던 게 그 사이에 지수의 약세와 함께 확 빠졌습니다. 요거 좋은 현상입니다. 그동안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부분들의 시중잔고가 이렇게 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집니다. 코스닥에 빠지는 것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집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그동안에 약간 좀 걱정이었던 그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육사 다 아시죠? 여보 세력 나야 이거 나왔던 이 종목들. 네, 그래서 이거 나왔던 뭐 삼천리 대성홀딩스 이렇게 이번에 작전 세력과 뭐 연관되어 있는 이 종목들이 청산되면서 급하게 빠져나온 시중잔고가 더 빠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던 간에 시장의 전반적인 시중잔고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코스피가 먼저 가벼워졌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덜하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기준상으로는 19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양시장 합치긴 하겠지만 코스닥이 좀 더 부담은 되겠지만 한숨은 돌려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부담되는 요인들 조금 사라졌구나 라고 해석하고 개인적으로는 한 18조 초반대 정도까지 내려와 줘야 그나마 매매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은데 또 바람은 코스닥이 좀 더 정리가 돼줘야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섹터별 동향들,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특이한 게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을 줄 알았죠. 외국인들은 삽니다. 이번 주 들어서 3일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매수입니다. 이 기조가 뛰어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특이하게 전기전자는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안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중을 좀 줄었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은 여전히 반도체 쪽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많이 팔아서 이런 변화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반도체 쪽은 여전히 관심이 높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개인들은 약간 2차전지 쪽에 전기전자를 사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죠. 네,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주체들 다 팔고 있다 보니까 약간 탄력들은 과거만큼 강하게 가기는 수급적으로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의약품, 운수장비, 유통 이런 게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좀 금액이 좀 큰 걸 보게 되면요. 유통은 면세점, 호텔 신라, 신세계 이런 거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가세된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의약품 쪽은 제약, 바이오 쪽을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생각들, 운수장비, 자동차 이런 쪽으로 나오죠. 그러면 바이오 쪽에 대해서 종목들 이제 쭉 한번 내일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이쪽에 변화 또 체크해봐야 될 거고, 자동차 쪽에 현대차, 기아가 가는 거에 선방하는 걸 보면서 저희는 뭘 해야 되느냐. 물론 사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되면 저는 현대차, EUV 이게 훨씬 더 탄력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기아가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로만 봅니다. 관련돼서는요. 근데 이거보다 탄력은 전장 부품 쪽, 전기차 부품 쪽으로 가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전기차가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커지는 거는 전기차가 커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전기차도 커지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전자 부품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를 또 무시하고 있었을까? 근데 딱 보니까 전자 부품 회사들 너희들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단가 인하 압력 CR 때문에 아마 계속 힘들었었고 현대기아차가 보여주는 것 쪽에서만 그 정도로 한정돼 있을 거야. 그걸 또 내연기관 쪽이 많아라고 했지만 현대기아차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럴 때는 단가 인하 압력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커가는 전장 부품 쪽에 대한 변화들은 우리가 이쪽으로 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차 밸류를 받고 있나요? 라고 하는 종목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유통 쪽은 결국은 그거죠. 리오픈이 살아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지금 성수기와 함께 기대해 볼 게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게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뭐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하기 싫어 하는 쪽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들 기관 3일이다 보니까 제가 누적한 금액들이 크지 않아서 종목들은 조금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 삼성전자 들어와 있죠. 그리고 또 기관은 없네요. 예. 반도체는 기관은 당장에 뭐 변화가 없을 텐데 우리가 계속 사야겠어? 라고 하다면 반도체 없습니다. 삼성전자 들어와 있고요. 가장 많이 산 거 현대, 기아, 자동차 쪽 들어와 있네요. 이쪽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은 기관은 기아 들어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그나마 DBI텍 사네요. 외국인들은 이것도 반도체면 반도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고 게다가 카카오뱅크 실적 잘 발표했죠. 근데 카카오뱅크는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 플랫폼이냐 은행이냐라는 거에서 봤었을 때 은행에 대한 단점, 플랫폼에 대한 단점이 아직 더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일단 금리의 변화나 아니면 은행주의 변화가 좀 나와야 그 다음에 움직일 것 같아서 이거는 관심이지만 아직 매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어오죠. SK바이오로직스 발음도 안 돼요. SK바사, 삼성바로 이거 들어오고 있고 SK바사 들어오기 시작하고 약간 분위기가 틈새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되기 시작하죠. 오 그래?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천당 제약, 바이오니아 다 뭡니까? 외국인들 코스닥에 지금 최근에 사는 거 다 HLB 상위 쪽에 위치한 거 다 바이오 쪽이네요. ST팜, 셀트리온 헬스케어, ABL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코스닥의 상단부가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높게 들어갔습니다. 과거처럼 여기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쫙 들어온 거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울 것이냐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분위기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에 맞게 감각적으로 내가 시장을 대응하겠다고 하게 되면 어디를 봐야 될지는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YG엔터 또 이제 YG를 사랑해 주시네요. 네, 한때 하이브가 여기 들어왔다가 지금은 사라져 있지만 YG엔터의 장점은 뭘까요? 네, 블랙핑크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거기다가
베이비몬스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라인업들 갖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게 되면 SM과 YG엔터가 훨씬 더 턴어라운드 속도는 강화될 것 같은데 SM은 이제 멀티레이블화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좀 보여다오. 이번에 에스파가 앨범 판매 컴백해서 들어오는데 이것도 거의 100만 장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관심이 높지만 그래도 후속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큰 쪽이 YG로 좀 잡혀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게임주가 눈에 들어옵니다. 게임주가 지금 보니까 NC소프트가 기관 쪽에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금 어디 갔죠? 넥슨 게임즈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쪽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게임도 기관 쪽에서 관심이 높구나 라는 쪽인데 게임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나타난 종목 쪽에서 뭐 펄어비스, 크래프톤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하죠. 이런 거에서 약간 소외됐던 종목 쪽에서 바이오 움직이면서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나 라는 쪽도 관심 있게 보시되 저에게 게임주를 물으신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초지일관 작년에 게임 대회에서 수상해서 그러니까 아직 못 해봤어요.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사람들 플레이하는 거 보고 제가 부산 갔으면 분명히 줄 한 3시간 기다려서도 그거 하러 갔을 거예요. 내유제 그거죠. 피해 거짓. 이거 상당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라면 그것만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요. 근데 변화들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봐야 될 거는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전장 부품 쪽의 종목들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기관들은 이런 것들 HPSP, 이오테크닉스 이런 쪽이죠. 이런 쪽 들어오기 시작하고 비올 의료기기 쪽 또 디오 임플란트 쪽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섹터와 종목들은 내일, tomorrow 섹터에 대한 털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뭔가 좀 찜찜하죠? 뭐 종목들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뭔가 다 안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주일 정리를 이렇게 해가는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오늘 다 정리는 쭉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내일은 뭘 하겠느냐? 원래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내일 섹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털면서 종목들과 함께 쫙 비교해 보면서 5월달 시장 어떻게 돌파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찐시황은 맛보기 쪽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